사실 좀 슬퍼요. 싸워야 될 중국이라는 큰 대상이 생겨서 중국의 대항마를 한국이 좀 키워줘야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고부가치 선박에 대한 집중도도 중국이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좀 급합니다. 근데 신의 한 수 중에 하나는 라는 거고요. 결국 삼성중공업, 하나, HD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매 분기 실적 시즌마다 내가 조선업체에서 이런 이익률을 본다고 라고 하는 걸 매번 새롭게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요즘에 조정받은 정도로 좀 힘들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앞으로도 투자 안 할 걸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지금 조정 폭이 이제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 한 20%, 그리고 아닌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 10% 내외 정도 수준인데요. 조선주 자체가 시장 대비 아웃퍼폼한 게 지금 거의 1년 반이거든요. 저희 2024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한국 국장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올해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좋았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월등히 좋은 편이었는데, 지금 1년 반 달려오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조정받은 거에 대해서 이게 뭔가 크게 추세가 꺾였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업황에서 봤을 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투자자분들은 다 사람인지라 저희가 그래 투자를 했으면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가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2025년만 봤을 때는 수주의 강도 자체가 오히려 3분기가 좀 슬로우하고 4분기에 올해 좀 쉬었던 거를 연말에 다시 복구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의 흐름 자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다 보니 요즘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증권에서 조선과 운송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이제 만 19년이 갓 넘은 엄경화 애널리스트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조선업은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계속 우상향인가요?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수주 산업이 우상향인가요, 우하향인가요?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기간이 오래 지속될 것 같은가요? 라는 걸로 질문을 바꿔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직전 조선 호황기였던 2007년과 비교를 해보면 일단 시장 참여자들 자체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어제보다 오늘 많은 배가 필요해서 한 3년을 바라보면서 선박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선박들이 과연 내가 10년, 20년 뒤에도 계속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 선박 발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발주가 이어나갈 가능성은 훨씬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 와중에 이제 조선의 또 다른 강국에 해당하는 중국을 타깃으로 하지 않은 수요도 시장에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조선업 슈퍼사이클은 끝났다 그렇게 보는 시선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면 공급 대비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좋은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이제 과거에 저희가 한창 좋았던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그때보다 한 20% 정도 역량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5천만 톤 정도의 배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한 4천만 톤 정도의 배를 만들 수 있고 과거에는 그래도 아시아 3국이 다 조선하면 손에 꼽히는 수준이었었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는 국가도 있고 오히려 더 높인 국가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총 수량은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보다 더 많은 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요즘에 그냥 단순히 척수로 보면 한 1,700에서 1,800척 정도의 선박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에는 한 10만 척 정도의 배가 깔려 있고 이들의 배는 수명이 무한한 것은 아니고 유한하기 때문에 한 30년 정도를 사용하고 나면 저희가 시장에서 이제 폐선을 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상위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 해운사들 같은 경우는 이 배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보통 쓰지 않고 효율이 한번 이렇게 크게 떨어지기 전에 선박을 다시 교체하는 그러한 부분을 갖습니다. 그래서 10년에서 15년 사이 정도에는 내가 이 배를 어떤 식으로 바꿀까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되게 큰 일이 벌어진 것이 2023년부터 이제 배들에게도 저희가 자동차에게 했던 것처럼 탄소세 관련된 등급을 매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돌아다니고 있는 배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가상의 등급을 좀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한 65% 정도의 배들이 이제 좋지 못한 등급을 받는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제적으로 좀 저희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뭐냐면 연료를 바꾸는 거예요. 저희가 덜 더러운 연료를 쓰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 교체가 완료된 선박의 척수가 2,000척이 조금 넘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점진적으로 교체된다고 나오는데 조선업체들이 오늘도 내일도 아주 열심히 일을 해도 매년 1,700, 1,800척밖에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거라는 그 예측은 저희가 예전보다 하기 훨씬 쉬워졌고,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2010년보다 지금 조선업을 내가 한번 새롭게 시작해볼까라고 뛰어들 수 있는 그 레벨의 허들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지라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슈퍼사이클은 지속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과거 전 사이클보다 더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의 조선도 좋고 또 최근에는 인도 조선도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한국의 조선의 경쟁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의 조선업은 이제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나라가 다시 되돌려서 따라가기도 어려울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 한 배 절반 정도 만듭니다. 되게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톤수 기준으로 하면은 한 20% 정도 수준이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한 30% 정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게 대비해서는 좀 비싼 배를 만들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산업이 됐건 누가 1등이야 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서 최고 좋은 제품을 만든 업체에게 저희가 1등이다라는 그 명칭을 쥐어주게 되잖아요. 근데 양적인 측면에서 꼭 좋은 배를 안 만들더라도 많이 만드는 걸로 치면 중국을 이길 그 나라는 앞으로도 좀 생기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제2의 중국이 인도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시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구도 많고, 인구도 많으면 경제가 돌아가는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다른 나라에서 뭔가를 수입해 온다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양도 많으면 배도 많이 필요하고, 조선업도 그러면 인건비가 싸니까 잘 발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게 되기에는 아직 사실 인도의 조선업은 지금 시장에 영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수주 잔고라고 해서 저희가 아직 오더는 되었으나 만들어지지 않은 걸 저희가 수주 잔고라고 부르는데, 그 비중이 인도 조선소는 지금 한 0.6% 정도 수준에 해당이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로 치면 오히려 지금 50%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에 많이 집중을 하는 이 지금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중국의 대항마를 한국이 좀 키워줘야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디서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크게 고민을 했고, 실질적으로 한국 사업장에서 키우는 건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걸로 결론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글로벌 생산기지 체제로 나간다라는 거를 최근에 조금씩 발표를 하고 있으면서 인건비가 싼 동남아 국가나 아니면 인도 같은 데 조선소를 협력해서 조성을 해서 그쪽 국가에서 이제 저가 생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키워나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한국이 이 체제를 잘 양성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적이 없이 크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도 하고, 우리나라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고부가치 선박에 대한 집중도도 같이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금방 말씀하신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 함은 LNG가 대표적이라고 네네. 하던데, 그게 기술 차이가 좀 중국이랑 우리나라 확실히 좀 있나요? 이 LNG 운반선의 기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화물 자체가 되게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일상적인 온도에 있으면 천연가스는 그냥 기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액체화시켜서 한 번에 많이 배달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기압에 마이너스 162도까지 낮춘 그 아주 차가운 액화된 가스를 탱크 안에 넣고 출렁출렁 거리면서 운송을 해도
전혀 이 화물이 중간에 가다가 새어 나간다거나 뭐 폭발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화물창 자체에 대한 기술이 일단 굉장히 높게 쳐져야 되는 상황이고, 다른 선박들 대비해서 굉장히 스피드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가스는 저희가 그렇게 높은 기압에 낮은 온도로 배송을 해도 실제로 조금씩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100을 보내잖아요. 받는 쪽에서 100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빨리 가야지 저희가 그 중간중간 소실이 되는 걸 좀 없앨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일반적인 화물을 수송하는 운반선 중에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건 엔진 출력도 좋아야 되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다니면서도 저희가 심지어 또 오염물질을 덜 배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엔진 출력에 대한 기술과 화물 그 창에 대한 기술이 많이 총망라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력이 높은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선박을 만드는 조선 업체들이 경험을 해볼 기회가 적은 선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개체수가 적습니다. 이 LNG 캐리어라고 하는 게 10만 척의 상선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LNG 캐리어가 많이 늘어서 800척이에요. 한 20년 전에 저희 200척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누적적으로 만들어 본 업체는 이 되게 조그만한 시장인데 수주를 해서 인도를 하고 이 행위를 계속 반복했던 국가잖아요. 근데 한국은 과거에 전 세계에서 LNG를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해서 쓰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국 수요가 조금 있었던 그런 이점도 있었고 해서 한국에서 수입을 하려고 하는 천연가스의 수송을 맡아줄 선박을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 볼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배들이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여준 상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중국은 조금 타임라인 상으로는 늦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중국이 전 세계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해서 쓰는 국가로 등극한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불과 몇 년 전에는 중국은 LNG 형태의 천연가스를 거의 수입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많아져서 초기에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LNG 캐리어는 오히려 외국으로 발주가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것도 안정성이 좀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서 자국 발주하면 중국 해운사가 발주해서 중국 조선소가 건조하고 중국이 자체적으로 선박금융 해주고 이제 이러한 체제가 마련이 되게 되는데, 이 또한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따라올 수 있는 영역인 건 맞다라는 거를 좀 인정을 하고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시장인 거죠. 위원님께서 중국의 박람회도 다녀오셨다고 네네. 했는데 조선업 1위가 결국 중국이고 2위가 한국인 거잖아요. 톤수 기준으로. 예. 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이거 중국한테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한 것 같은데, 중국의 조선업은 좀 어느 정도 이 위세이며 이게 중국의 조선업 육성 방안이나 막 이런 거를 좀 지켜보고 있으면 사실 좀 슬퍼요. 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부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 배는 법적으로도 실제로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동산 일시금으로 안 사잖아요. 그래서 이 금융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서브로 같이. 선박금융이라고 하는 시장이 잘 발달이 되어 있어야 조선이나 해운이 발달하기가 좀 편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이 해운과 조선이 국가 사이즈 대비해서는 좀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박금융이 되게 좀 후진적인, 선박 하나 만들 때 한 7에서 12년 정도의 론을 일으키고 이거를 선박금융을 쓰는 해운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이자 비용 또한 어떻게 보면 원가거든요. 본인들이 계속 운영을 하면서 몇 년에 걸쳐서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은행 상환을 하고 있지 않은 회사와 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운임을 받았을 때 본인에게 떨어지게 되는 수익이 굉장히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근데 한국이 그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되게 금리도 낮고 막 이런 편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선박금융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금리적인 이점도 좀 없고, 그리고 이 산업재의 산업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거에 굉장히 인색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되게 힘들었던 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게 되게 삼박자가 잘 받쳐주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국 해운사가 중국 정부로부터 선박금융 지원 받아서 중국 조선소한테 발주를 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착착착착 돌아가고, 만약에 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물량이 조금 감소하는 그러한 추이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냥 자국 수요만으로 그게 잘 굴러갈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은 국영 기업과 민영 기업을 철저하게 분리를 해서 국영 기업들에게는 첫 번째 이점은 금융이 굉장히 쉽게 된다. 그래서 중국 조선소액이 발주를 하려고 하면 내가 혹시나 이게 금융이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조금 덜 하면서 발주를 할 수 있는 거죠. 외국 해운사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경쟁력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받쳐주는 부분. 그리고 국영업체들은 이렇게 금융 막 이런 거 잘해주는 대신에 국가 차원의 또 미션이 있어요. 이거 한번 해봐라. 어려운 거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안 되는데 네, 그런 것도 해보라라고 하면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들의 그냥 단순히 재무적인 수치는 오히려 민영업체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반복적인 제조 행위를 하거든요. 그러면 효율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근데 국영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챌린지 코스가 있는 거예요. 뭐 이거 한번 개발해봐. 뭐 이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마라.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되게 넉넉하게 해주거나 이러지 않겠죠.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어차피 평소에 굉장히 큰 서포트를 해주니까. 근데 그것들이 어쨌든 그렇게 투 트랙으로 가면 사실 이 산업이 무너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지리적인 위치도 그렇긴 하지만 저희 항상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양대 강국의 눈치와 이 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 해상 무역이 발달한다는 것과 조선이 발달한다고 하는 거는 특히나 그러한 뭐 정치적인 이슈, 막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되었건 근데 그 온갖 눈치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이 조선업의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좀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00년대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다른 선주들이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 사항을 다 들어줬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네, 그래서 원래 배는 자동차처럼 하나의 설계를 가지고 제품을 쭉 뽑아내는 게 아니라 매번 주문할 때마다 다른 배를 저희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설계 다시 하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스펙 맞춰야 되니까 또 기술 개발하고 이거를 매번 해야 되는 산물이다 보니 이게 시리즈로 발주가 많이 나오면 물론 시리즈 시작 대비 끝이 갔을 때 좋긴 하겠지만 그거를 매번 해줬기 때문에 저희는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조선소의 무기가 된 거죠. 그래서 2000년대에는 특히나 선주들이 조금 요구사항이 많았던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배를 좀 키워달라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니 뭐 작게 만들던가 크게 만들면 그만인데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하겠지만 배가 커진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면 모든 기술 레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 큰 배에다가 화물을 어디에다 실어도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어야 되고 그 높은 속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얇은 철판으로 그 큰 배를 만드는데 중간에 뭔가 이게 외부의 그러한 환경 변화에 의해서 크게 이제 소실이 된다거나 실제로 배들이 대양에서 중간에 이렇게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배가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 배를 탄다라는 것도 되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거를 모든 안정성을 다 갖추면서 그 모든 요구사항을 다 수렴했던 것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버텼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어려워지는 국면일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시장에서 뭐 배 좀 키워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특이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굳이 이제 이 정도 키웠으면 약간 중국이 원래 하려고 했던 표준화를 좀 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효율성을 더 가미해 보는 게 약간 통하는 시점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이 이제 배가 계속 사이즈업을 좀 해왔는데 끝도 없이 사이즈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쵸. 이 적정치의 단가가 맞는 선이라는 게 이제 왔다라는 네, 거죠. 그렇게 되면 특정한 표준화를 시킨 모델을 많이 뽑아내는 회사에게 효율이 더 확 올라오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 이제 이런 거를 한국이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향후 조선업, 포항의 조선업 대미협력 증가랑 그 마스가 프로젝트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해 이게 조금 주춤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냥 미국의 현재 상황을 저희가 보면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조선업에 목을 메고 이러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 세계 군함들의 이 밑에 배 밑바닥 부분의 나이를 평균 낸 그런 수치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배들이 굉장히 늙어 있습니다. 한 30년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가장 미국에 신경 쓰이는 경쟁 국가에 해당하는 중국이 18년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들의 군함은 굉장히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들로 쭉 깔려 있는 것이고 미국은 이제 늙어서 30년인데 미국이랑 똑같이 늙어 있는 나라가 어딜 것 같으세요? 누가 미국과 같이 손을 놨을까요? 투자에 있어서. 힘이 있고 안전한 나라 일본인가요? 해군력이 이렇게 손을 놓게 된 이유는 냉전 시대가 끝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똑같이 30년이에요. 소련과 미국이 이제 냉전 시대를 끝내면서 이들 둘 다 해군력 보강에 신경을 안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배들이 늙어 있다 보니 지금 군함만 봤을 때 이 숫자가 심지어 이제 늙어서 이렇게 퇴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막 엄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사실 좀 급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90년대부터 조금 살려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예산만 더 들고 결국 해결도 안 되고 지금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오면서 그찮아도 군함 줄어가지고 신경 쓰여 죽겠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나온 결론이 안 되겠으니까 우리 외부 손을 빌리자. 법도 뜯어 고치고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인프라와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이 손을 빌려서 상선이 되었건 군함이 되었건 외부의 손을 빌리자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이지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빨리 바깥의 손을 빌리는 쪽으로 해서 이 계획을 해 나가야 한 300척대 후반의 체제를 그나마 빠른 시일 안에 갖출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미국에 투입되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게 무조건적으로 한국에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한국에 의존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미국이 필요로 하니까 만들어준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도 우리도 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그냥 단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되게끔 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국내 업체에게는 사실 중국과 굳이 그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배를 사줄 리는 없으니 그럼 우리는 이제 미국과 일본 이렇게 동맹국 벨트로 봤을 때 일단 최대 수요국인 미국한테 주 조선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되는 거죠. 완성조선 기준으로는 이제 좀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선 빅3가 이제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이렇게 있는데 이들 빅3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국내 조선업체 3사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전략들은 확실히 다른 게 이렇게 극명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계 자체가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컴팩트하게 구조조정된 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 지금 일본이 수주 잔고 사이즈로 한국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지만 업체 수는 우리나라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작은 군소업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진짜 대기업들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시장에서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검증을 해야 될 경쟁력들은 많이 검증을 하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싸워야 될 중국이라는 큰 대상이 생겨서 또 이를 대항하는 전략이 또 완전히 삼인삼색입니다.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는 뭐 친미적 성향을 확실히 보이기도 하고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조선 영역 안에서도 수출 방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 세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지난주에 발표가 되기도 했지만 호주의 오스탈을 인수를 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수주 경쟁력을 찾아가는 쪽으로는 특히나 이제 저희 전방 산업이 확대가 되는데 또 방산에다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될 때 내년에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조선을 제일 크게 하고 있는 그룹은 HD 현대그룹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큰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산업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제 형님으로서의 모습을 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이 저렇게 저가로 밀어붙이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사이즈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성이 가장 확실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일대 우리나라 어쨌든 인건비 좀 비싸니까 뭐 인도의 신조 조선을 같이 협력해서 만든다거나 아니면 동남아의 글로벌 생산기지 사업장화 한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저희는 잘 대응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내년에 어떠한 식으로 수주를 하고 실제로 해외 사업장에 대한 건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좀 부각이 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지금 했던 가장 신의 한 수 중에 하나는 합병입니다. 울산에 있는 사업장을 합병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원래 조선소가 합병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진 않는데요. 그 회사는 의미를 좀 가질 수가 있는 게 그 회사는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원래 한 회사 아니야 싶을 정도로. 근데 이게 법인이 갈려 있고 서로의 역할이 원래 굉장히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현대중공업은 대형선, 그리고 우리는 국내에서 방산도 하고, 그리고 미포는 이제 중형선, 이걸로 확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울산 사업장이 온전히 다 가동이 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현대중공업으로 브랜드 네임을 합치고 이제 원래도 국제적으로 저희가 인지도가 높은 회사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역량을 합치게 되면 저희가 생각보다 돈을 들이지 않고 약간 증설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효과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광고 엄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연예인이 광고하는 HD 현대그룹 광고를 보게 될 줄이야. 삼성중공업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0년을 지켜본 결과 사실 그 회사가 내놓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실적이잖아요. 근데 경쟁사 대비 월등하게 높은 수치를 오래도록 지속해서 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각각 회사들이 이 회사는 뭐를 잘 만들고 이 회사는 뭐를 잘 만들고요. 막 이런 영역이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다른 회사들이 다 손을 들고 떨어져 나간 거에서 삼성중공업이 가장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해양 플랜트입니다. 근데 해양 플랜트가 이제 지금 현재는 오래도록 지속을 하고 해서 이 회사가 그 사업에서 굉장히 수익이 잘 나고 있기는 한데요. 이 호흡이 엄청 길어요. 저희 일반적인 상선은 조선소에 찾아와서 이게 발주로 이어질 때까지 크게 6개월을 넘기지 않습니다. 근데 해양 플랜트는 에너지를 개발할 때 필요한 설비를 발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일 메이저들이 국제 유가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 도저히 내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정도가 안 되거나 하면 이 프로젝트가 1년, 3년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건 아무렇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조선소가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영업을 하는 영역을 일부러 두고 일부 가져가게 되면 고정비는 저희는 항상 드리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수주가 항상 충만하게 안 찰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경쟁사들이 다 나가 떨어질 때 그거를 지켜내는 회사인지라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주가 퍼포먼스 상으로 좋지 못한 거를 많이 보였었던 건 사실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FLNG라고 해서 바다에 떠 있는 가스전 개발 공장을 연속적으로 수주해서 만들어 본 경험이 결국 삼성중공업 혼자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게 되면 또 다른 측면에서 경쟁력이 부각이 될 수 있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만 본다면 내년 26년도에는 그럼 훨씬 더 좋은 건가요?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대되는 수준은 그냥 2025년 대비 26년을 얘기하면 25년이 하도 발주가 안 나와서 사실 저희 정말 수주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 바닥을 찍은 그런 느낌이 보이고요. 25년에는 그 수많은 선종의 선박들 중에서 컨테이너 선박밖에 발주가 안 나왔습니다. 컨테이너 선박도 LNG보다는 크지만 상선 시장 내에서 시장 사이즈가 그렇게 큰 그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나왔는데도 국내 조선 업체들 올해 수주 목표치 거의 다 달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 그 멈췄던 LNG 신규 수출 프로젝트 승인이 25년에 딱 트럼프 되자마자 다시 재개되고 실제로 미국에서 4건, 아르헨티나에서 1건 정도 이루어져서 지금 전 세계 4억 톤의 LNG가 거래되고 있는데 한 5천만 톤 이상의 신규 LNG가 생산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한 LNG 운반선이 시장에 또 필요합니다. 그럼 발주가 되겠죠. 근데 그 LNG들이 출처가 미국이고
그 배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으로 LNG 캐리어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서 단순히 이제 우리가 고부가 가치라고 엄청 집중하고 있는 그 영역에 하나만 좋았던 시장이 25년이라고 한다면 26년에는 이제 두 개 다 좀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것까지 베이스가 마련이 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또 다른 신시장인 미국 시장이 얼마만큼 오픈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26년 이후에 저희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년을 지나서 27년까지 일단 조선업체들이 그 저희가 재무제표상으로 확인하는 그 실적이 되게 좋아지는 시기예요. 선박의 가격이 2020년 여름부터 24년 10월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연말쯤에 만들고 있는 배들은 대부분 22년에서 23년 사이에 수주한 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선박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중간 거를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만드는 것보다 내년에 만드는 게 더 비쌉니다. 근데 재료 가격을 생각해 보시면 그 배를 만들 때 제일 변동인 재료비가 철판 가격이거든요. 근데 철 제품을 제일 많이 갖다 쓰는 산업은 조선이 아니고 건설입니다. 글로벌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선박 가격은 오른 지가 만 4년일 때 이 선박 재료 가격이 4년 내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이 하향 안정화되고 그 제품 가격이 상향 안정화되는 거를 4년째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딱 그 중간에 있는 그 수주 물량을 건조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에 달성한 실적도 조선업체들이 창사 이래 최고 ROE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도 매 분기 실적 시즌마다 내가 조선업체에서 이런 이익률을 본다고 ROE가 이렇게 높다고 라고 하는 걸 매번 이제 새롭게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 이제 수주까지 좋으면 분위기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여러분이 시장에 투자를 하실 때 멘탈이 안 힘들기 위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대장 섹터를 가지고 가는 게 1차적으로 좋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 나라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이 좀 높냐 낮냐도 사실 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등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조선업이에요. 반도체랑 조선 뭐 이렇게 두 개 정도를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외부 변수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해도 오히려 하위에 위치하고 있으면 저희가 조정받으면 어떡하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안정적이다. 제가 지켜봤던 20년 중에서는 가장 지속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좀 부각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기업들이 내놓는 결과물로 나올 때까지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